자, 첫 번째 사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가족은 빌라 1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언니와 방을 함께 썼어요. 그날은 무척 더운 여름이었고 1층 창문이라 창문을 열까 말까 하다가 방충망도 있고 블라인드도 해놨으니 한쪽 창문만 살짝 열어뒀습니다. 근데 나도 항상 창문을 열어두긴 하는데 여자분이면 좀 무섭긴 하겠다. 그렇게 저와 언니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쐬며 나란히 엎드려 휴대폰 게임에 열중했습니다. 한 10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저희 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며 언니한테 물었더니 야, 무슨 소리 안 들려? 계속 톡톡하고 소리 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 난 못 들었는데? 라고 말하려던 찰나 뚝뚝 소리 어떻게 내야 되나? 뚝뚝 하는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정말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나는 곳은 창문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가서 블라인드 중간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창문 너머에 20살 초반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블라인드가 쳐진 방 앞에서 저희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운 것도 있고 너무 놀라서 누구세요? 라고 소리쳤더니 그 남자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여기 2층에 제 친구가 사는데요. 만나기로 해놓고서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빌라는 공동 현관문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거든요. 이거 풀어주면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왜 저희 방 창문을 두드리면서까지 엉뚱한 부탁을 하나 싶어서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 계시던 아빠한테 소리쳤죠. 아빠, 여기 어떤 남자가 현관 비밀번호 좀 풀어달래. 아빠는 무슨 소리냐며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는 블라인드를 확 들어 올리셨습니다. 근데 창문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디 갔나 싶어 방충망을 열어 고개를 내밀어 확인해봤더니 그 남자는 멀리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있는 줄 몰랐던 거지. 여자 2명만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 2명이서만 있었으면은 진짜 위험했겠다. 아빠는 방충망을 다시 닫고 블라인드를 다시 내리면서 위험해서 안 되겠다면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아빠와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블라인드를 중간에 살짝 들어올린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빠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집에 있는 골프채를 집어들고 욕을 하시면 밖에 뛰쳐나갔지만 이미 그 남자는 또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제 일이 문득 생각이 나서 그 남자처럼 저희 방 창문 앞을 두 손 동그랗게 모은 후 방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데도 사이사이로 방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진짜 이제 빨리 가야겠다. 이게 블라인드를 쳐도 보이는 거면 그리고 아빠가 저희 집 2층에 누가 사나 싶어 확인해봤는데 중년 부부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완전 거짓말이었네. 아마 그 남자는 친구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저희 방을 훔쳐보고 있었던 게 확실한 것 같았죠. 저와 언니는 방에서 보통 민소매랑 반바지만 입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사를 해서 1층에 살고 있지 않지만 1층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항상 조심하길 바라겠습니다. 훔쳐보는구나. 다들 유령이들은 커튼 2중 3중으로 2중 3중으로 해. 솔직히 아파트에 있어도 커튼 안 치고 생활하는 사람도 많거든. 배관 타고 올라와서 본다고? 와씨 목숨 걸고 보는 거구나. 오메.
나 유령이들은 다 조심해. 나도 반지하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자, 반지하는 사람 살 곳이 못 돼. 지하방이랑 반지하는 내가 그때 비염 심해졌잖아. 반지하 살 때. 반지하 살 때 알레르기랑 비염이랑 진짜 다 생겼어. 반지하 최악. 철사를 창문 사이에 넣고 움직이다가 뭐라 하니까 이 경험이 있다고? 실제로 이게 경험이 있어? 반지하 너무 대놓고 쳐다보고 가고 그쵸? 친구 이야기. 반지하 살 때 들여다보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바로 이사 갔어요. 반지하는 사람 살 곳이 아니야. 가위 눌림의 악몽. 저는 한때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가위에 눌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령이들은 가위 눌린 적 있나? 나는 가위 눌린 적이 딱 2번 있거든? 진짜 몸에 기가 쇠하면 걸리더라. 아, 이미 잘 뽑았어? 아이, 고맙다. 아, 3만원이 좋긴 좋아. 근데 API 키를 그냥 따로 구매를 하려고 이번에 뽑아보니까 이걸로 무궁무진할 것 같아. 컨텐츠 할 수 있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궁금한데 안 눌려? 가위 안 눌리는 게 좋아. 무당집 옆에서 할 때 한 달 내내 악몽 꾸고 가위 누르고 했었다고? 이게 기가 있나 보다 확실히. 가위 눌려보고 싶어서 눌려봤는데 눌려보고 싶어서 눌려봤는 건 뭐야? 그게 가위 눌려보고 싶으면 눌릴 수 있는 거였어? 그 이후로 종종 눌려서 안 눌렸을 때가 좋더라고요. 아니, 눌리고 싶어서 눌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시작을 해볼게. 2번째 이야기. 가위 눌림의 악몽. 저는 한때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가위에 자주 눌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고 2년, 3년 동안은 가끔 눌리는 정도였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눌렸거든요. 그리고 그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집에 부모님이 계신 방과 제 방, 그리고 할머니 방이 전부였습니다. 동생은 저와 같은 방을 쓰다가 부모님 방이 더 좋다며 부모님 방과 같은 방을 썼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부터는 제 방을 동생이 쓰고 할머니 방을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적게 하려면 할머니의 빈 방을 동생이 쓰면 좋겠지만 동생은 아무래도 할머니의 방을 쓰는 게 무섭다고 했거든요. 결국 제 침대와 책상, 서랍장의 물건들은 할머니 방으로 옮겨지고 동생의 물건들은 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할머니 방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임종을 할머니 방에서 맞으셨으니 동생이 조금 꺼림직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저는 제 기억 속의 할머니는 적어도 정신이 온전했을 때가 많으셨고 항상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시고 매일같이 말동무가 되어주셨던 할머니였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라 집에 계시는 시간이 적어 거의 할머니하고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 방은 무섭거나 싫은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그 일주일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자고 있는데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뭔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느라 무의식이었다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정신이 잠깐 들었다 정도일까요? 가위투기에 두근거리고 아찔거리는 느낌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또 어두컴컴한 어둠밖에 보이지 않으니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위에서 깨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가 눈앞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보라색 얼굴을 한 할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수염이 아주 길게 난 할아버지였는데 표정이 너무나도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보라색 얼굴에 눈꺼풀이 너무 많이 접혀 물록 솟아오를 만큼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뭔가를 격렬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히 들리는 말인데 이상하게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저에게 미친 듯이 쏟아내며 고함을 지르셨어요. 그리고 그 노인의 머리가 제 머리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며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왼쪽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제서야 움직이지 않던 고개가 살짝 움직여지길래 얼른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가 고개를 돌려 조금 왼쪽을 바라보니 이번엔 얼굴이 새파란 여자가 입을 쩍 벌리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 비명이 너무나 커서 고막이 찌릿할 정도의 느낌이 확 들었고 그 때문인지 가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저는 이불도 안 깔고 방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그렇게 화들짝 놀랐는데 몸은 그대로 누운 채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귀신의 말은 사어라고 하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으며 그리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면 악몽이나 가위에서 깨어나 보면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때 저도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질러 방에 계시던 부모님들을 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선 신뢰 같은 목소리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뻗어진 다리나 발을 누가 잡을까봐 덜컥 겁이 났는데 그 팔다리조차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가위를 수도 없이 눌리게 되었어요. 매일 가위를 눌리는 것이 일상다반사였고 하루에는 많게도 10번 이상 가위에 눌렸습니다. 가위에 눌렸다가 깼고 다시 자면 또 눌리는 거죠. 정말 신체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지만 계속되면 정신이 피폐해지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신은 피폐해집니다. 가위에 눌릴까봐 잠을 잘 수 없게 되고 가위에 눌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동안 이상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목소리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게 가장 많았고 제 이마를 밟고 서서 쳐다보는 여자와 창문을 두들기며 말없이 내려다보던 한 노인, 침대 위에서 폴짝폴짝 뛰다가 책상 아래 들어가던 꼬마아이 등 사람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자꾸 보이니 병원도 찾아가 봤지만 의사는 심드렁하게 마음 편히 숙면을 취하거나 정 필요하면 심리치료를 받자고 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심리치료라고 해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제를 주는 것 뿐일 텐데 말이죠.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6개월 시달리니 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진화를 하게 된다는 게 뭔 소리야? 하여튼 들어보자. 가위를 스스로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터득한 것은 가위를 스스로 풀고 깨어나는 일이었죠. 처음엔 인터넷에 찾아본 대로 손가락 끝부터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적응을 했다는 건가? 임시 트레이닝을 해서 손끝부터 차근차근 내 몸의 주도권을 회복한다는 식으로 연습을 했고 나중에는 허리에 힘을 계속 모았다가 한 번에 힘을 줘서 허리를 띄우면 몸이 들썩이며 잠에서 깨어나는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터득한 건 자각몽이었는데 꿈을 꾸다가 가위로 발전하는 일이 잦아서 자각몽으로 꿈을 꾸다가 가위 눌릴 것 같으면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가위 눌리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가끔 가위에 눌릴 때가 있었지만 이젠 눌리지 않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며 평범하게 잠을 잘 자게 되었어요. 사실 이 글을 쓴 거는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겪은 일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꿈을 하나 꿨어요. 가위도 아니고 그냥 꿈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꿨던 꿈을 똑같이 다시 꾼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꿈 레퍼토리가 5개는 넘습니다. 나는 있어. 꿨던 꿈 이어서 계속 꾼 적 있어. 내가 살고 있는 동안은 몰랐는데 어렸을 때 꿨던 꿈이라는 걸 꿈속에서 자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새로운 세계야. 지금 세계랑 다른 세계에 이어지는 거야. 뭐 하여튼 저는 그런 꿈 레퍼토리가 5개 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에 꿨던 꿈을 똑같이 꾸거든요. 그날도 꿈을 꾸다 보니 전에 꿨던 꿈이어서 신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야 도망쳐!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 순간 돌아보니 이미 친구들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더라고요. 갑자기 학교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가다가 1층 급식실에 들렸는데
어떤 검은 무언가를 뒤집어 쓴 한 남자가 아이들을 세워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열심히 이야기는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제서야 자각이 되며 예전에 꿨던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다음은 남자가 아이들을 마구 죽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아이들이 죽는 동안 몰래 빠져나와서 운동장에 나갔고, 그 남자가 칼을 들고 따라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어째선지 규칙이 학교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해방된다는 느낌이었고, 운동장에서 급식실 뒤편으로 돌아 학교 후문으로 나가려다가 철문이 잠겨 못 나갔으며, 나중에 꿈이라 무거웠던 몸을 겨우 이끌어 도망치다가 담벼락을 넘어 탈출에 성공했다는 꿈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기억이 나니 급식실에 있는 이 아이들은 조금 있다가 모두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그 똑같이 흘러가던 꿈 내용을 깨고 싶어서였을까요? 그중 한 아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야, 조금 있으면 저 아저씨가 칼 들고 따라올 거야. 살고 싶으면 지금 나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며 주변 공기가 변해서 둘러봤습니다. 거기 있던 학생들과 검은 남자가 전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잘못되어도 뭔가 한참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거기 제가 말을 걸었던 아이가 저한테 예전 꿈에 없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산 사람이네? 온몸에 털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곤두선다는 느낌이 이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꿈속의 존재들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꿈속에서만 살고, 현실의 사람들은 현실에서만큼은 꿈속의 존재를 볼 수 없고, 그런 벽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땐 그 벽이 허물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꿈속 존재들인데 살아있는 네가 여기 있구나 라는 상황이었죠. 저는 미친 듯 기겁해서 도망쳤고, 남자가 뒤에서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그 남자가 악을 쓰듯 뭐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났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도망을 갔지만 이제는 꿈속에서 마음대로 깰 수 있으니 도망가면서 꿈에서 깨려고 시도를 했죠. 불과 3초 만에 꿈에서 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정신이 들어 현실의 것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들리지 않아야 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었는데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그 순간에 들은 말이라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마치 꿈속 존재가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따라왔던 것 같았죠. 그렇게 깨고 보니 방문에 기대어 자고 있던 저희 집 강아지가 놀라서 말똥말똥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일상생활의 도중에서 생각만 하면 그 말이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정말 산 사람이네? 라는 그 말이 말이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또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위에 눌렸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현실에 있는 것들은 다 보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창문 밖에서는 햇살이 길고 선명하게 들어와서 방문의 문고리에 바닥에 놓인 가방을 밝게 비추었고, 떠다니는 먼지가 햇살에 반사되어 눈에 보이는 그런 날씨였어요. 그리고 창밖에서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불투명 유리라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손잡이가 구부러진 장우산을 가지고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해 눌림이었고 빨리 깨어나려고 하는데 그 누군가가 두 손바닥을 창문에 덜컹거리며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몰아붙이며 가까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을 바짝 대어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로 보이는 실루엣이 불투명한 유리에 바짝 붙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때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무서워서 저희 개를 찾았는데 이미 개가 제 침대 옆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강아지를 부르고 침대 위로 올라오라며 침대를 두들겼는데 개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창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순간 소름 끼칠 정도로 맹렬히 짖더라고요. 한 30초 짖다가 어느 순간 잠잠해지더니 절 쳐다보고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핥았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 방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느라 책상에 앉아 계속 컴퓨터를 두들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무섭고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강아지를 막 부르고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강아지를 찾아 온 집안을 찾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 삽살개입니다. 몸이 20kg 큰 나가는 큰 개는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무서운 느낌이 들어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아무도 전화를 안 받다가 바로 옆 동네에 살던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를 받길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해도 웃긴 상황인 거죠. 작업하다가 빨리 무서우니 와달라니. 제가 들어도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친구가 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출발하겠다는 친구의 이야기에 전화를 끊고 다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이 참 이상한 게 집이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뭔가 가구나 물건 위치가 달라진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꿈인가 보다. 가위인데 이 녀석이 눈치채면 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깨게 그렇게 바꿨나 보다. 뭔가 가구나 물건 위치가 달라진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머리가 쭈뼛 서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우니까 장롱 같은 데는 여러 번 엄두조차 나지 않아서 보이는 것만 훑고 다녔습니다. 당장이라도 장롱이나 세탁기 뚜껑을 열고 누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가 창문을 열고 마당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당 정원엔 누군가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롱코트를 입은 누군가가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우산을 든 채 집 대문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어떤 고민도 없이 선명히 깨달았습니다. 몇 개월 전 꿈속에서 본 그 남자야. 그리고 이어서 드는 생각이 전에 창문을 두들기던 가위놀림 속 남자가 장우산으로 창문을 두들겼는데 그것도 이 남자였을까 말이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정신이 아득해지고 몸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왜 꿈속에 있어야 할 남자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건지. 창문을 닫아야 하는데 몸이 얼어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계속 주시하는데 마치 의도적으로 뒤를 돌아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계속 쳐다보는데 미동도 안 해요. 마치 마네킹과 같은 모양처럼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사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우산을 펼친 채 뒤돌아 서 있더라고요.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쓰고서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어머니가 집에 올 시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면 어머니가 오시다가 저 남자와 마주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집안에서 느껴지던 일지가 혀 꼬이네. 근데 집안에서 느껴지던 이질감이 또 들더라고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와 뒤통수를 죄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몸을 조금 돌렸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을 바라보려는 듯 몸을 돌려요.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데 저를 쳐다볼까 무서워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약간 치워지며 코트가 자세히 보이는데 이끼 같은 것들이 잔뜩 앉아있더라고요. 매우 더럽고 때가 탄 누더기 코트였습니다. 그리고 몸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곧 저를 볼 것 같았어요. 무서워서 눈물이 났는데 바로 옆에서 강아지 얼굴이 확 나타나더니 마구 짖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개를 바라보고 고개를 돌렸더니 개 뒤로 벽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제 방 침대 옆에 벽이요. 작업 중인 줄 알았는데 전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겁니다. 내 말 맞지? 몇 날을 밤새서 작업하다가 기억이 몽롱해졌는데 아마 그때 누웠던 모양입니다. 꿈속에서 개가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배경만 바뀐 것 같지. 마치 꿈에서 현실로 맞물려 변하는데 개만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개가 저를 보면서 얼굴에 막 대고 짖어대니 제가 일어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저한테 안겨 핥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현관을 두들겼습니다. 쾅쾅쾅 쾅쾅쾅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전화한 거는 또 꿈이 아니네? 저는 그 남자인 줄 알고 너무 놀랐는데 친구더라고요.
왜 그렇게 문을 두들기냐며 너 때문에 놀랐다고 막 뭐라 했거든요. 그러자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네가 무섭다고 불렀잖아. 아직도 현실과 꿈의 경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잠을 설치곤 합니다. 와,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 만약에 중간에 꿈인 걸 눈치를 채고 뭔가 잠에서 깨려는 행동 중에 그 죽는 것도 있잖아. 뭐 죽으면 꿈에서 깬다 그런 소리 있잖아. 만약에 죽으려는 시도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여튼 소름이 돋는. 두 번째 이야기, 가위 눌림의 악몽. 그치. 다들 가위 눌렸을 때 어떻게 깨려고 하나? 뭐 애국가를 뭐 거꾸로 부르면은 깨고 뭐 그렇지 않나?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기, 소리 지르기.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위에 되게 자주 눌리시거든? 그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가위를 되게 자주 눌리셨어. 그래서 막 갑자기 거실에서 막 깍 하는 소리가 막 나고 그랬었는데. 첫 번째 계단, 수영장 계단. 작년 시립 수영장에서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일이었다. 그 수영장은 50분 수영하고 10분가량 휴식을 가지도록 하는 스케줄로 돌아간다. 휴식 시간에는 혹시 누가 물속으로 빠지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요원의 임무다. 어느 날 휴식 시간에 나는 분명히 보았다. 수영장 한가운데서 사내아이가 엎드린 채 가라앉아 있는 것을. 검은 수영복과 검은 수영 모자를 쓰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어 보였다. 잠수 중이라 호루라기 소리를 못 들은 건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물속에서 흔들리고만 있을 뿐 움직이지를 않았다. 이제서야 큰일이 난가 싶어서 그대로 뛰어들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수영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에서 나와 천장 불빛이 비친 걸 잘못 보기라도 했나 싶었지만 옆에서 선배가 어색한 얼굴을 한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배한테 얘기를 해주니 그 수영장에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신입 안전요원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는 아무도 없는 수영장으로 뛰어드는 일 말이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곳에서 사망 신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소년을 본 거는 그때 한 번뿐이었지만 왠지 낌새가 좋지 않아 올해는 아르바이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년을 목격한 후 비도 오지 않았는데 아파트 현관 앞이 젖어 있거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상한 두드러기에 시달리는 등 특이한 일이 꽤나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시립 수영장엔 발도 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사망 신고가 한 번도 안 났는데 귀신은 뭐였던 걸까? 네, 여기까지. 근데 다들 귀신 목격한 적 있어? 난 한 번도 없긴 한데. 수영, 안전요원 아르바이트. 고등학교 때 봤어? 소리는 들었어? 어떤 귀신? 옛날에 그 웹툰 중에 싸우다 귀신아 있거든? 싸우자 귀신아? 그거 한창 볼 때는 귀신 보고 싶다 그랬었는데. 귀신이랑 로맨스 얘기거든? 로맨스 맞나? 오랜만에 듣는 제목이라고? 그때가 한창 웹툰 많이 볼 때였어. 자, 다음 괴담 하기 전에 물 좀 잠깐 마실게. 근데 괴담 오랜만에 읽으니까 되게 소름 돋는 게 많네. 나는 근데 사람 얘기가 제일 무서웠어. 나도 옛날에 그 방에서 쉴 때 그 술 취한 취객이 문 막 두들긴 적 있었거든.
근데 그거 무섭더라. 남자여도 이렇게 무서운데 만약에 여자였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동아리방의 비밀, 파란 얼굴의 저주. 동아리 활동의 꽃은 동아리 방이며 그 안에서 자고 마시고 즐길 때 활짝 그 잎을 틔우는 것인데 우리 학교의 창작 동아리에서는 동방의 추억 따윈 없었어.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동방이 몇 년 전부터 이상한 것이 보인다는 소문 때문이었어. 그 동방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줄게. 우리 학교는 전체 동이 6개. 그리고 넓지 않은 학교 부지와 부족한 휴식 공간으로 인해 나가서 수다를 떨기도 애매할 정도로 모일 장소도 없는 그런 곳이야. 그러나 동아리 학생들에게는 꿀과 같은 휴식처가 제공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아리 동방. 난 동아리가 있는 중에서 동아리 방이 있는 곳. 그 중에서 내 취향에 맞는 동아리를 물색해 가장 내가 듣는 강의 제목과 이동거리가 짧으며 지나쳐 다니기 좋은 창작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어. 땡땡관 지하 1층. 지하에 동방이 있어서 여름면 시원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주위에 신경 쓸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어. 근데 신기하게도 그 동방에 방문하는 동아리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선배들도 동아리 방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눈치랄까?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다 모든 행동들엔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나도 살면서 느낀 건데 이 좋은 걸 왜 안 하지 싶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 사람들이. 유령이들도 혹시 뭐 사람들이 안 한다면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어서 동방은 어느새 나만 줄기차게 들락거리는 아지트 같은 곳이 되어버렸지. 이유는 뭔지도 모른 채 잠시 책만 놓고 왔다 갔다 하며 지냈는데 2주 뒤에 사고가 발생한 거지.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동방 지하로 계단을 밟아 내려가던 중 동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꼭 이런 괴상한 웃음소리였어. 난 깜짝 놀라서 잠시 멈칫했지만 솔직히 동아리에 여하구들도 있었고 꼭 걔들 웃음소리랑 비슷하길래 섬뜩했지만 계속 발걸음을 옮겼어. 보통 동방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거나 해야 되는데 그 문 앞에선 내가 봤을 때 동방의 전등 꺼진 상태였거든. 낮 시간대라 꺼놨다고 하기에는 지하에는 비가 와서 굉장히 날이 흐렸거든. 여자애들이 불 끄고 논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 거기에다가 안에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지도 않았어. 거기까지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빙글빙글 돌며 어지럽더니 내 다리에 뭔가 씌인 것 마냥 후들거리기 시작했어. 별달리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서 동방 소파 위에 앉아서 쉬려고 문을 발짝 열었는데 정말 새파란 얼굴이었어. 사람 얼굴이 그렇게 파란색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새파란 얼굴이 소파 등받이 위에 살짝 받쳐져 있었어. 소파 등받이가 문 쪽으로 놓여 있어서 그 몸뚱아리를 볼 수는 없었지만 새파란 얼굴의 남성이 날 쳐다보고 있었어. 순간 입에서 쌍욕이 나오고 내가 들고 있던 장대 우산은 그쪽 얼굴로 집어 던진 뒤에 동방불을 확 하고 켜버렸는데 다행히 헛것을 본 것 마냥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 등 뒤로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데 소파 뒤로 아직 그 얼굴이 서 있는 건 아닌지 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소파 쪽으로 다가가 확인을 해봤더니 나랑 같이 동아리에 들어왔던 신입생 한 명이 누워있더라. 얼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이야. 나는 정신없이 흔들어 봤지만 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어쨌든 동방에서 나가야 됐다는 생각에 애를 들어올려 허겁지겁 빠져나왔어. 동아리 선배부터 부장까지 다 불러서 애를 보건실에 놓고 밖에 나가 얘기를 했어. 난 내가 봤던 거랑 똑같은 걸 선배들도 봤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동방에 이상한 것이 보이며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 아니 이러면 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아리 방을 동아리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소파 위에 누워있던 애는 잠깐 몸이 불편해 쉬러왔다가 심한 가위에 눌렸다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말하더라. 놀라운 건 그 가위에서 파란 얼굴을 하는 사람이 똑같이 보았고 내가 와서 우산을 던진 것까지 가위가 눌린 상태로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이건 그 파란 얼굴과의 악연이 첫 번째일 뿐이야. 그 동아리 생활 1년 동안 괴현상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어. 동방은 이후로 나 혼자 가지 않게 되었어. 첫 번째 이유는 무서워서며 두 번째로는 2인 이상 들어가자고 하던 부장님의 말 때문이었어. 솔직히 정말 바쁘고 힘든 날엔 동방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책이랑 과제도 동방에서 하고 싶었지만 늘 그곳에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들어오기란 불편하기도 하고 친구에게도 미안했어. 그래서 난 책을 가지러 갈 때나 문건을 챙길 때 빼고 치고 빠지는 식으로 안전불감증이라면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들락날락 거리기 시작했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 그 동아리 방엔 이상한 얼굴도 없는 것 같고 그날은 날씨도 쾌청한 게 좋길래 아침 일찍 와서 밀린 과제를 하기로 했어. 소파에 뒹굴거리다가 동아리 책상에 주저앉아 노트북과 프린터물을 보며 PPT를 작성하는데 동아리라면 어디든지 오래된 캐비넷이 있잖아. 그쪽에서 딱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마치 어긋난 새와 쳇바퀴가 부딪히듯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중간에 두 번째 캐비넷 문짝이 살짝 열려 있었어. 우리 동방엔 참고로 3개의 캐비넷이 있었어. 이때 난 도망가야 했었어. 약간 놀랐지만 사실 큰 문제는 아니어서 다시 과제에 집중했어. 이번에는 딱 하며 캐비넷 세 문짝이 2번 튕기는 소리가 들리더라. 난 잠시 뒤를 돌아보긴 망설여지만 얼른 획 돌아봤어. 역시 캐비넷 문짝이 전보다 더 열려있었고 이상한 점은 없더라. 열려있는 게 이상한 거잖아. 라고 하면 안 되겠지? 난 잠시 일어나 캐비넷 문 쿵 닫았는데 닫히면서 캐비넷에 약간 새소리만 날 뿐이었어. 그 순간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 그제서야 난 PPT를 대충 마무리하고 나가려고 했어. 책상에 앉지도 않고 과제를 대충 마무리하고 슬라이드 바로 보기를 열심히 하며 넘기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딱, 딱, 따닥 3번 정도 캐비넷 문이 튕기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내 슬라이드 쇼도 더 이상 슬라이드가 없다는 문구가 뜨더라.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 가만히 내 노트북 과제만 응시하고 있었어. 숨소리도 죽이고 가만히 응시했어. 그리고 정막이 깨지며 같이 있던 동방의 문이 벌컥 열렸어. 그러더니 내 옆으로 동아리 선배가 뭐라 떠들면서 들어오더라. 선배는 내가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더니 슬슬 다가와서 나한테 괜찮냐고 어깨를 흔들어 보는데 난 잠시 망설이다가 검지로 내 모니터를 가리고 선배를 거칠게 끌고 나왔어. 보통 슬라이드 쇼가 끝나면 검정 화면이 유지되잖아. 내가 본 검은 화면 뒤에는 캐비넷이 비춰져 보였는데 살짝 열린 캐비넷 문 안으로 그 파란 얼굴이 보이더라. 여전히 무표정인 그 얼굴이 웃긴 건 이전과 달리 머리가 좌로 나눠져서 이마랑 눈동자만 열린 틈새로 보이더라. 나랑 눈이 마주친 것 같진 않았지만 계속 내 쪽을 노려다보면서 언제 뒤를 돌아볼지 그리고 나를 언제 덮칠지 때를 기다린 것처럼 보였어. 난 선배가 들어왔을 때 노트북으로 그 얼굴을 가리켰지만 선배에게는 안 보여서 난 바보 취급당한 건 아닌가 싶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선배도 검은 스크린에 비친 그 파란 얼굴을 보았다고 하더라. 한동안 난 그 방에 내 물건을 다 챙겨 나온 뒤 들어가지 않았어. 어렵겠다는 동방인데다가 아무리 사회복지학부 학생회 들떠보던 총회에 부질없이 떠들어보든 부질없는 짓이었어. 바뀌기는커녕 헛소리 하지 말라는 답변이 전부였거든. 우리 동아리는 동방을 옮기길 간청했지만 솔직히 학교 측에는 별다른 동방으로 쓸 공간도 없었고 전 그렇다면 동방을 차라리 회수하겠다는 소리를 했어.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모두 단체로 모여 술을 즐겼기 때문에 그날 술자리에는 그 문제가 화두가 되었어. 난 동방이 완전 질려버려서 차라리 동방을 폐쇄하자는 쪽으로 혹했는데 동아리 선배나 친구들은 다들 어떻게든 동아리 사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 보였어. 난 큰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점점 이야기가 산으로 가길래 중재가 필요해 보였어. 아니 동방에서 귀신이 나오면은
나면은 동아리 그냥 나갈 것 같은데? 무당을 굴러 굿을 하자느니, 떡을 놓고 제사를 지내서 귀신을 달래보자느니, 이상한 소리만 하고 대책이 없어 보여서 나는 순간에 예전에 어렴풋이 기억나던 이야기를 토대로 의견을 냈어. 몇몇은 기가 안 좋고 잡기가 많은 곳에서는 항상 불경을 틀어놓거나 주기도문이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놓으면 좋다는 얘기를 아주 예전에 들은 걸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난 주위의 헛소리를 중재시킨 뒤 가장 구하기 쉽고 실천해보기 쉬운 걸로 라디오 중 기독교 방송을 항시 틀어놓는 건 어떻냐고 얘기를 했어. 왠지 인터넷 방송 중에 종교 방송이 있더라. 이런 용도였구나. 누가 보지 싶었는데 당연히 주위에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했고 가까운 문구점에서 중형 라디오를 구매하고 우리는 바로 기독교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기로 의견을 좁혔어. 결국 다시 들어오게 되었어. 다음날 아침 동아리 선배들과 함께 들어온 동아리 방은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 마음이 무겁고 울적한 기분이 들었던 것은 내 마음에 무척이나 그것이 혼란스럽기 때문이었지. 들어오자마자 빈 소켓에 코드를 꽂고 전에 알아왔던 라디오 채널을 맞춘 뒤 방송이 잘 나온지 확인하고 바로 나갔어. 항시 틀어놓는 채널은 두 개로 합의를 봤어. 106번 채널이랑 93번 채널이었어. 둘 다 알기 쉬운 기독교 방송이었고 일정 간격을 두고 기독교 특유의 기도문을 읽어주는 방송이었으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보다 더 훌륭한 채널도 없었거든. 게다가 최신 가요를 들려주는 등 재밌는 방송도 여러 번 했었고 다행스럽게 한동안 기독교 방송 덕분이지 이상한 현상이나 그 얼굴은 보지 않게 되었어. 근데 약간 귀신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심심했던 거 아닐까? 노트북으로 뭐 하나 그냥 쳐다보는 거 아니었을까? 이게 심심하니까 아, 얘가 노트북으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송 틀어놓으니까 심심함이 좀 달래진 거지. 그치. 뭐 노래도 좋겠다. 방송도 나오겠다. 하여튼 정말 만족스럽게 중간고사 동아리 방과 강의실을 왔다 갔다 하며 지낼 수 있던 거지. 근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다시 문제가 발생했어. 어느 날 나에게 문자가 왔어. 당시엔 카톡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때라 문자가 더 편했으니 문자가 왔어. 문자를 받고 보니 내용이 누군가 라디오 채널을 돌려놨다 라는 내용이었어. 귀신이 화가 나가지고 문자 보냈네. 본인 보는 채널 안 나오니까 궁금한데 다음 내용 궁금한데 채널 바꿔서 못 들으니까 우리끼리 라디오 채널을 건들지 않고 두 방송사만 틀어놓기로 합의한 상태였는데 요 근래 라디오 채널이 자꾸 돌아가 있다는 거였지. 솔직히 그 문자만 받고 다른 방송이 궁금해서 누가 틀었겠지 라고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내가 교양 과목 중간고사를 망치고 동방에 그럴 때 내 아니란 생각이 바뀌었어. 땡땡관에 도착한 나는 착잡해진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왔는데 동방 앞에 우리 여자분이 안절부절 못하는 채 동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 있는 거야. 이유는 다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같다는 말이었어. 속으로 욕이 나왔지만 남자인 내가 무섭다며 못 들어가겠다가 할 수도 없어서 당당하게 괜찮다며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 따라오라고 소리쳤어. 그 정도로 소리를 쳐? 그리고 곧살 쏜살같이 동굴 빠져나왔어. 아이고야. 이유는 어두운 동방 안을 메우는 라디오 소리가 노이즈 소리로 가득 차 동방에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 아, 밖에서 듣고 눈치챘어야 됐는데 라디오는 전혀 엉뚱한 채널로 돌아가서 라디오 특유의 치치치지직 치지직 치지직 치지지직 하는 소리만 내고 있었어.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소름 돋고 털들이 쭈뼛쭈뼛 서는데 나와 그 여자애는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뛰쳐 올라갔어. 그리고 다시 강의가 비는 선배 한 명을 불러서 동방에 들어갔어. 역시 그 라디오에서는 엉뚱한 채널에서 노이즈만 들리고 있었고 정말 기묘했던 것은 라디오 채널 돌리는 버튼이 어떤 특정 주파수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돌려놓고 일부러 아무 소리 안 나게 해놓은 것처럼 해놓는 것이었어.
순간 왜 이런 동아리를 들었는지 짜증나고 스스로 억울해서 막 울분이 터져 나왔지만 같이 들어온 선배는 그냥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 난 이대로는 안 되겠다면서 다음 대책을 마련하자며 강력하게 주장했어. 더 이상 이런 걸 경험하기 싫었고 나이도 어렸으니 충격이 컸던 것도 있었거든. 근데 왜 동아리를 안 나갈까? 대부분 동아리 부원들은 나와 같은 생각이었고 이번에 우리가 더 꾀를 내기로 했어. 야, 근성 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놓고 버튼을 뽑아버리는 거야. 그 다음 누가 라디오에 손을 대는지 알기 위해 라디오에 12시간짜리 녹음 테이프를 넣어서 녹음을 했어. 아무도 손쉽게 댈 수 없는 캐비넷 자리에 올려뒀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려뒀어. 단 캐비넷 위를 제하고 말이야. 다음과 같이 라디오를 배치한 후 개조해두고 우리는 다음날 라디오 상태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어. 다행스럽게도 다음날 라디오는 여전히 기독교 방송을 틀고 있었고 녹음 테이프엔 별 이상한 소리가 잡히지 않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며칠간 그렇게 동방을 사수했어. 동방 때문에 어찌나 골머리를 썩었는지 동방일 때문에 거의 몇 주 사이에 5kg가량 살이 빠졌어. 동방에서 봤던 그 파란 얼굴이 가끔 꿈에서 나오며 그날 잠을 다 잤다고 보면 되는 거지. 잠을 설치고 날밤도 새우기도 하니 언제나 고달픈 나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친구가 생겼지만 그 행복과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얼마 가지도 못하고 또 사고가 터졌어. 지난번 동방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절부전 못하던 여자애로부터 전화가 왔어. 그 애는 몹시 떨리던 목소리로 나에게 울음 섞인 말을 아무나 뱉었어. 봤어. 그 파란머리 여자애를 봤어. 파란머리를 봤어. 막 흔들었어. 봤어. 빨리 와봐. 라면 소리치더니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 난 첫 강의 이후 점심이나 먹으러 가던 참이었는데 그 전화 때문에 식욕이 확 달아나 버렸어. 난 언제부턴가 그 학교에 올 때마다 할머니가 주신 은십자 목걸이를 늘 차고 다녔어. 그 정도로 무서웠고 그곳은 진절머리가 나도록 싫었어. 동방에 드러나자마자 그 여자애의 울음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울려 퍼졌어. 다들 둘러앉아 그 여자의 얘기를 들으며 토닥이고 있는데 그 여자애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중에 상황을 들어보니 이러했어. 자기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과목에 맞는 서적을 챙기러 동방문을 열었는데 아직 이른 시간이라 어두컴컴했던 동방에 무언가 파란색이 보였다고. 그리고 우리가 동방에 울려 퍼져야 할 라디오 소리는 꺼져 있었고 그 파란 무언가는 자신이 동방을 열었던 말던 관심도 안 두고 미친듯이 그 얼굴을 좌우로 흔들어대며 끄덕끄덕. 즉 파란 머리가 동방에서 미친듯이 머리를 흔들며 춤을 추는 것 같다 보였다고 한 거야. 난 그 얘기를 듣고 라디오가 바닥에 있는 걸 봤어.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는 라디오는 반으로 쩍 갈라지니 망가져 있었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라디오에 녹음 테이프를 꺼내서 바로 챙겼어. 그리고 다들 이 자리에 나가자고 말하면서 황급히 동방을 빠져나왔어. 그리고 완구점에서 9,900원짜리 녹음기를 사서 틀어봤는데 처음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너무 길게 녹음돼서 초반부에는 소리가 날리 만무하다고 판단한 나는 녹음기를 빨리 감기 해서 계속 넘겼어. 빨리 감기 하던 도중에 녹음기 테이프이 지직하면서 늘어나는 소리가 나길래 조금 되감기를 하고 틀었는데 그 소리가 무엇인지 들렸어.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다들 어리둥절했어. 동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도 아니었고 라디오에 누가 손을 대는 소리도 아니었으며 그냥 큰 소리가 날 뿐이었어. 그러나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단박에 알아차렸어. 그 소리는 떵, 딱, 따닥, 딱. 내가 몇 주 전부터 들었던 그 소리였어. 팔에 소름이 돋으면서 등 뒤로 오싹함이 더해졌는데 난 그 소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 목 뒤로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걸 느꼈어. 뭔 똥개야? 똥개요. 오늘은 후라이드를 먹어볼 거예요. 내 말에 다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믿을 수 없다 떠들었지만 나랑 그때 얼굴을 봤던 형이 있어서 다들 믿을 수밖에 없던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긴 침묵에 빠졌어. 그러던 와중에 한 선배가
호들갑을 떨며 도착을 했어. 강의가 끝나고 가장 마지막에 온 누나였는데 누나는 품에 이상한 상자 하나를 들고 왔어. 우린 다들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있는데 그 동아리 선배는 싱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선물로 받은 게 있는데 보여주겠다면 상자 안을 보여주더라. 그 상자 골판지 안에 든 것은 개였어. 검은 바탕에 흰 소형과 눈썹을 가지고 있는 귀여운 슈나이즈였거든. 그걸 보며 여자부원들은 활짝 웃기 시작했고 다들 분위기가 풀렸어. 그리고 자꾸 귀여운 그 강아지를 보여주며 누나는 구세주 같은 얘기를 했어. 슈나우저는 독일말로 입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부정하고 나쁜 것, 해로운 것을 입으로 물어 뜯어 죽인다는 말에서 지어진 거라고 하며 강아지를 동방에서 몰래 키우자는 소리였어. 진짜 놀라운 일이었지. 아침마다 선배가 동방에 강아지를 데려와서 같이 놀아주고 애가 어질러 놓은 동방을 치우며 똥을 치우고 하면 동방의 분위기는 당연히 밝은 분위기가 유지되었고 그 이상했던 기묘한 일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 게다가 이 강아지는 우리가 놀 때 허공을 보며 찢어 죽일 듯이 짖었는데 그때마다 소름이 끼쳤지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 한 달 뒤 말이라고 이름을 지은 슈나우저가 한 살배기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져서 객검 하나를 사서 동방에 갔을 때였어. 마리는 동방에 혼자 놔두고 있었는데 내가 동아리 친구들이랑 그곳에 갔을 땐 말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 솔직히 두려웠지만 그 행동이 특이해서 관심 가질만 했는데 내가 전에 설명했을 거야. 우리 동방에 캐비넷이 3개가 있다고. 하나는 시집가 신행동 녹음, 테이프 활동의 기록이 담긴 비문 캐비넷이고 또 하나는 잡동사니를 쌓아놓은 장난감 상자 같은 곳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마리가 그 다음 캐비넷, 망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안 써서 뒤로 돌려놔져 있는 3번째 캐비넷 옆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어. 밤동안은 강아지 혼자 있는 건가? 그러게? 학대 아냐? 행거에 숨어 있어서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는데 행거를 치워놔도 마리는 그 캐비넷의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고 이상하게 앞발로 캐비넷을 박박 긁고 있었어. 우리 찜찜함을 느끼고 가만히 그 행동을 바라봤지만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 남자애가 힘을 합쳐서 캐비넷을 돌려놔보기로 했어. 그리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줄 알았던 캐비넷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땅땅 하면서 그 무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힘을 합쳐 캐비넷을 돌려놨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어. 우리는 아비규환이 되었고 마리는 우리의 행동에 놀란지 마구 짖어대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캐비넷 안엔 마네킹이 들어있었어. 마네킹에 목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목만 빠져 어디로 가버린 듯 했지. 그리고 마네킹은 전체적으로 파란빛을 띠고 있더라. 마네킹의 몸체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 마치 막혔던 미로를 한 번에 풀고 쌓였던 앙금이 한 번에 확 밀려나가면서 미스테리가 풀리는 듯한 소름이 아직도 생각이 나. 우리 동아리 4학년 이제 취업 준비를 졸업 준비에 바빠 한 번도 동아리에 들르지 않은 선배가 그 마네킹이 뭔지 얘기를 해줬고 그 이야기는 더 가관이었어. 이야기는 즉슨 그 마네킹이 뭔지 알고 있다는 얘기였어. 자기가 신입생 때였는데 지금 졸업하고 없는 자기가 있을 때 동아리 부장이 동아리 축제에 쓸만한 소품을 구했다면서 마네킹을 가져왔어. 제발 가져오면 안 되는 게 제발 인형이랑 마네킹이랑 거울이랑 제발 가져오지 마라. 원래 마네킹이었는데 축제 쓰기 위해 파란색을 칠했고 축제를 즐기고 마네킹 머리가 사라졌다는 거야. 그리고 마네킹을 갖다 버린 줄 알았다고 하더라. 그리고 끝으로 말하길 야 사실 그 마네킹 처음부터 기분 나빴어. 파란 물감을 칠할 때부터 그 마네킹 머리가 우리를 쏘아보는 느낌이었거든. 그리고 당시 그 부장한테 마네킹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자기 원룸 재활용장 앞에 버려져 있다고 하더라. 라고 말하더라. 우린 그 마네킹을 있는 대로 부숴서 버렸고 그 뒤에 파란 헛것을 보는 사람도 없었어. 군대 갔다 와서 1년 동안 그 동아리 활동을 끊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일은 없는 것 같더라.
하지만 그 뒤에 1년에 한 번씩 창작 동아리에서 동아리 축제로 동방을 무섭게 꾸며놓고 시화전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제발 중고 함부로 가져다 쓰지 마. 아니, 사람 형태를 가진 것만 하지 마 그러면. 인형이랑 거울이랑 시계랑 또 뭐였지? 인형, 거울, 시계, 뭐 마네킹. 하여튼 소름이 돋았네. 3년 전 악몽의 시작. 동아리 많았어? 3년 전쯤에 매일 밤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점점 심해지고 그러던 어느 날 밤 가위에 눌리던 중 3살, 4살 정도의 아이가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달리고 달리는데 제 뒤를 바짝 쫓아와서는 제 오른팔을 확 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전 야 놔줘! 라고 큰 소리로 말했고 그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일을 하러 가서 오른팔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오른팔에는 정말 확실하게 그 남자아이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가해놀림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남자애는 나오기 시작하더니 남자에게 쫓기는 꿈인지 가해놀림인지가 섞여서 버려서 말이죠. 꿈에서 있었던 얘기가 실제 육체 이제 괴담에 항상 나오는 소재가 있지. 인형이랑 꿈, 무당, 폐가, 단글 소재. 제가 태어난 이후에 항상 함께하던 아기 인형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계속 같이 있었는데 크고 나서는 전혀 놀지 않게 되어 창고에 버려뒀습니다. 그러다 1년 전 청소를 할 때 우연히 나와서 인형을 보게 됐는데 새파란 눈이 어느새 갈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색이 빠진 거라기에는 파란색 눈이 갈색 눈이 될 수 없잖아요. 소름 돋아서 다시 그 인형을 깊숙한 곳에 뒀습니다. 버려라.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다시 그 인형이 생각이 나서 1년 만에 꺼내보니 그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원래 인형은 사람 모양이라서 영이나 기가 들어가기 쉬워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독일에서 샀던 인형인데 왠지 인형이라 함부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였구나. 눈 색깔이 바뀐다. 흑화했다고? 이거 뒤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딱히 여름에 무서웠던 공포 영화 안 나왔던 것 같다? 그치? 올해 여름에. 그치? 심야 고속도로의 공포. 트렁크의 그녀. 자, 세 번째 계단. 한겨울 시륵같이 어두운 새벽에 인천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던 일이었죠. 사실 그날을 잊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랫동안 교제해온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야. 저도 올해 인천에서 거주 중이었지만 업무상 부산으로 가게 되면서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어쩔 수 없긴 해. 반년을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유지하다가 그래도 오래 유지했네. 반년이면.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통보받고 일을 끝내자마자 초저녁부터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흔한 일이야. 흔한 일이야. 왜냐하면은 바람 피는 거는 근데 되게 흔한 일이더라고. 환승연애나 운전을 하는 내내 분노에 차올라 영원히 이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끙끙 앓을 바에야 직접 만나 깔끔하게 끝맺음 오고 싶었거든요. 자정이 다 돼서야 도착했고 그녀와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에게 더 신경을 써줬어야 했다는 얘기에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남자로서 여자에게 하면 안 될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너가 쓰레기네. 둘 다 쓰레기네. 둘 다 쓰레기야. 근데 화나면 모르겠네. 그래도 하면 안 됐지. 둘 다 쓰레기야. 저도 모르게 남자로서 여자에게 안 될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뺨을 때려버린 거죠. 홧김에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댄 거죠. 다시 그녀를 보지 않을 생각으로 올라왔던 거라 크게 개의치 않고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야. 둘 다 쓰레기야.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고 새벽 늦은 시간 다음날 출근을 해야 돼서 부랴부랴 차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줄 사람은 하나 없었지만 나홀로 그 차 안에서 그녀에게 향해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토해내고 있던 그런 찰나에 계기판에서 경고등이 떴습니다. 아마 장거리를 뛰면서 기름이 다 떨어졌던 건데 전 몰랐던 거죠. 다음 휴게소까지 거리가 있었지만 연료 경고등이 점등되었으니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원래 차 타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 경고등 울린다고 해서 바로 기름 안 넣어도 돼. 하루 더 타고 그럴 때도 많지, 그치? 그렇게 가로등이 없고 차도 없고 이제 여자친구도 없는 산문에 가로등도 없고 차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고속도로를 혼자 외롭게 달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무해인간이라고? 새벽이라 그런지 주차장에는 듬성듬성 차 몇 대와 외곽의 대형 화물차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졸음이 와서 잠시 눈 붙이러 들른 거겠죠. 막상 휴게소 오니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네, 휴게소에 오면은 원래 화장실부터 먼저 가지. 그치? 보통 주유소가 휴게소 출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곧장 화장실 쪽으로 차를 몰아 시동은 끄지도 않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아까 보이지 않던 건장한 두 남성이 화장실 입구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전 아무렇지도 않게 딱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턱 하고 잡더니 주절주절 강한 사투리를 쓰며 말을 건네왔습니다. 자기들이 건강식품을 파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 떠리로 팔겠다며 저렴하게 주겠으니 가져가라는 말이더군요. 보통이면 표정을 쨍그리 무시하고 가겠지만 그 남성들 생긴 거며 덩치며 말 그대로 조폭 같아서 집에 어르신도 없다며 살짝 기죽은 듯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멍하게 저를 응시하더니 공짜로 줄 테니까 가져가라는 거요. 저기 가서 가져가라는 거요. 그리고 그 남자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시선으로 따라갔더니 언제 세웠는지 모를 제 차 옆에 트럭 한 대가 거꾸로 서 있었습니다. 트럭 화물칸에는 냉동 탑차를 어설프게 흉대낸 것 마냥 작은 컨테이너를 올려놨는데 입구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불현듯 이 상황에 비슷한 인신매매 수법에 대해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빈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밀어넣고 새 문을 닫아 납치하는 그런 수법 말이죠. 아니, 이런 납치법이 있어? 저는 등골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식은땀과 소름 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애써 감추며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고는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들을 뒤로하고 살살 뛰어가는데 어렴풋이 들리더라군요. 저를 향한 욕설들이. 그리고 차를 타기 직전에 벌어진 컨테이너 문틈 사이를 살짝 보았는데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안에는 건강식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안착하자마자 정신없이 휴게소를 빠져나왔고 그제서야 턱끝에 맺혀있는 식은땀을 닦아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 두근대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필 고속도로에 어떻게 차 한 대가 보이지 않는 건지
저는 더욱 불안한 듯 룸미러를 향해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눈알을 굴려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휴게소에서 시동을 끄지 않았으며 바로 화장실로 뛰쳐나갔으니 물론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니 제 차 옆엔 트럭이 세워져 있었고 아무도 없던 휴게소에서 그 건장한 남성 2명은 마음만 먹으면 저를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뒷자리에 누가 웅크린 상태로 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른 침을 꼴깍 삼키다가 사리가 들려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고개를 들려 확인은 하지 못하겠고 뭔가 찾는 척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뒷좌석으로 넘겨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손바닥에 사람의 온기라도 느껴졌다면 저는 그대로 실신했을 거예요. 느껴졌으면 이제 같이 탄 사람이 같이 죽는 거야? 다행히 저는 한겨울에도 히터 바람을 쐬지 않아서 차 안은 항상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제 손에도 역시 싸늘한 기운만 감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도를 내려고 악셀을 밟는데 오히려 속도는 점점 떨어지는 것이었죠. 아, 기름! 황급히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다음 역에선 너무나 멀었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그때 맹탈이 붕괴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상등을 켠 채 고속도로의 갓길에 차를 세운 뒤 기름을 어떻게 하면 조달할 수 있을지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운전하다가 기름 다 떨어져서 차 멈추면 어떡해? 그러면은 그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레카? 레카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거 차 세워두고 뭐 주유소 가서 뭐 기름 사오던가? 서비스 센터 불러야 돼? 하여튼 기름을 검색하고 있던 도중에 왼쪽 사이드 미러로 차량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제 옆을 빠르게 지나치는 듯 하더니 급정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 트럭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 휴게소에 그 트럭이라고 확신하고 나서 1초도 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전조등과 비상등을 재빨리 끄고 시동도 껐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구간이라 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그리고 그 트럭은 갓길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제 있는 쪽으로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별달리 떠오르는 방안도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스럽게도 트럭이 저를 보고 급정거를 했다지만 속도를 엄청 내서인지 저와의 거리가 꽤 멀다는 걸 직시한 뒤 저는 밖으로 나와 버튼을 눌러 차 문을 잠그고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곧장 풀 밖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내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곧이어 제 차 앞까지 다가왔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동시에 남성이 내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아까 휴게소에서 봤던 2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은 또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또 여기서 소름이 한번 쫙 돋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그 둘은 주위를 살살 둘러보더니 제 차를 에워싸더라고요. 이후 차 문을 두들기면서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대화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제 차는 틴팅이 과한 편이었는데 그런 어둠 속에서는 차 내부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제가 겁을 먹고 있어도 없는 척 했을 것뿐이라는 생각을 하는지 제 차를 강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 한 남자가 뒷좌석으로 이동해 양손과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여 안을 샅샅이 확인하는 보였습니다. 네, 놀라웠던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심히 눈을 굴리던 그 남자가 갑자기 뒤로 놀란 듯 넘어지더니 기겁을 하며 자신들의 트럭으로 미친듯이 내달리는 겁니다. 같이 있던 다른 남자도 덩달아서 말이죠. 무슨 일이지? 그리고 곧바로 굉음을 내며 트럭을 시야에서 사라졌고 텅 빈 고속도로에는 다시 정적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제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재빠르게 몸을 싣고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기겁을 하고 도망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도의 한순간 그들이 왜 그랬는지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잠시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뒷좌석에는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여자친구의 싸늘한 시체가 누워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트렁크의 그녀구나. 와, 이 쓰레기가 더 쓰레기였구나. 폐기물 쓰레기였구나. 와, 진짜 반전이. 1년 전쯤에 매일 밤 가해를 눌리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던 날 어느 밤 가해를 눌리던 중 3살, 4살 정도의 남자애가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달리고 달리는데 제 뒤를 바짝 쫓아와서는 이거 봤던 건데? 아, 똑같은 거 또 읽고 있었네. 다시. 저수지의 비밀. 저는 이경으로 시골 경찰서에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그곳 경찰서 소속으로 정말 열정적인 시당심을 가지고 계신 파출소장님이 계셨어요. 되게 무뚝뚝한 다른 높은 직책의 직원과는 달리 이경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이거 중요하지. 꽃중년 스타일의 미남분이셔서 야, 봐봐, 먹을 걸 사주니까 꽃중년 스타일 미남분이라고 하잖아. 이경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으셨던 분이지만 가끔 혹시 교회는 다니나? 휴일에도 나오면 교회는 어떤가? 이런 책도 좋지만 성경책도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좋아. 등 이경을 대상으로 약간의 전도 활동을 하셔서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월요일 휴무에 나와 흥미로운 파출소장님이 다니는 읍내교회에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예배에서 기도를 직접 주재하시기도 하고 진행도 하시면서 찬송가도 제일 큰 소리로 부르시는 아주 투철한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장님이 이러한 신앙심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읍내와 무척 떨어진 시골에서 늦은 밤까지 검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문을 종료하고 차량에 탑승되게 했는데 심심풀이로 대원들끼리 괴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거의 반 정도는 장난식으로 하는 시시한 괴담들이어서 듣고만 있던 파출소장님이 한 번씩 웃으시고는 손가락을 창 멀리 저 산 저수지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어두운 밤 시골에 듬성듬성 빛나는 주황빛 가로등도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저수지는 그날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 아직도 밤에 저 저수지 근처를 못 지나가. 평소 밝고 다소 높은 톤의 파출소장님의 목소리는 굉장히 낮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소장님이 순경으로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바로 그 지역에서 실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중생 하나가 읍내 중학교에서 귀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시기여서 당시 서장님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모두 동원하여 실종된 여중생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순경이었던 소장님은 여중생이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하굣길 위주로 수색을 했습니다. 하굣길 인근 논과 밭, 마을들을 수색하고 산간을 뒤지다가 소장님은 일행들과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몰랐지만 시골의 밤은 무척 순식간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특히 산 쪽에선 더욱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무전기와 플래시를 가지고 있어서 크게 무섭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소장님의 상간이었던 분께서 합류하기 위해 저수지 쪽에 대기하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소장님은 플래시로 비추며 저수지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저수지는 정말 어두컴컴했고 달빛으로 어렴풋이 빛나는 고요히 빛나는 불빛과 물소리가 왠지 섬뜩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대기장소에 도착했다면 무전을 하는데 치지지지지지 오른쪽
무전기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았던지 잡음이 들리다가 상관의 목소리가 아닌 아주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떨결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저수지 물가에 흰색 물체가 두둥실 떠있는 게 보였습니다. 보지 않았더라면 어둠 속에 그냥 지나칠 뻔했다는 겁니다. 플래시로 비추며 가까이 다가가니 흰색 물체는 흰색 셔츠에 교복을 입고 있는 여중생의 시신이라답니다. 소장님은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들 시체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어? 난 한 번도 없어가지고 보면은 근데 무섭긴 하겠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던 신입이었던 소장님은 그저 한참을 떨고만 있다가 겨우 찾았다며 무전 송신을 했다고 합니다. 곧 무전으로 시신을 건지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소장님은 침을 한번 삼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여중생의 시신을 건져 못해 눕혔습니다. 아무도 없는, 불빛도 보이지 않는 시골의 산간 저수지 옆. 신입 순경은 시신에서 수십 발자국 떨어진 곳에 벌벌 떨며 일행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신을 건지기 위해 저수지에 들어갔을 때 플래시에 물이 들어갔는지 밝기가 영 시원찮아졌다는 겁니다. 제발 꺼지지 말아라. 하지만 애석하게도 손전등의 불빛은 점점 희미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우두커니 누워있는 시신이 자꾸 신경 쓰여 일부러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노래를 불러도 온 신경이 시신에 집중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입 순경 주제 무섭다고 상관들한테 무전으로 빨리 와달라고 재촉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참 무서운 것이어서 왜 늦게 왔어? 조금만 빨리 왔어도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소장님은 있는 힘껏 귀를 틀어막았다고 합니다. 극한의 공포에 시신에게서 좀 더 멀리 떨어지려고 길 쪽으로 발길을 옮겼는데 어둠 속에서 그만 발을 헛디딛고 말았습니다. 사실 비명을 질렀는지 기억이 없고 그저 정신없이 산 비탈 아래 바위와 나무 틈으로 균형을 잃은 몸이 마구 굴렀던 것까지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장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눈을 감고 뚝 떴는데 물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저 멀리서 빛이 보이는데 짧은 단만머리 교복을 이쁘게 입은 여학생이 그곳으로 가는 게 보이더라. 그 학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티 없이 깨끗하다는 느낌이었어. 여학생은 활짝 웃고 있었는데 기뻐 보였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줄이 보였어. 황천길 아냐? 그치? 근데 그 사람들한테 검은 기름 자국처럼 덕지덕지 뭔가 붙어 있었는데 내 몸을 보니 내 몸에도 그런 검은 기름 같은 것이 잔뜩 묻어 있더라. 아무것도 몰랐지만 정말 무서웠죠. 무서웠어. 그리고 병원 입원실에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머리를 크게 부딪혀 이틀 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말 죽었다 살아난 느낌이었달까요? 그 전까지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소장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소장님의 얘기를 들은 많은 대원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이유였어요. 물론 교회에 다니게 하려고 거짓말 하신 걸 거야 라고 우스갯소리로 의심하는 대원도 있었지만 전 개인적으로 소장님 얘기를 믿는 편입니다. 근데 나 같아도 이렇게 한번 살면은 약간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거나 큰일 겪었다가 살면은 나 같아도 믿을 것 같긴 해. 일단 나는 무교인데 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니거든. 믿게 되죠. 힘들면. 유령이들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
자, 다음 마감 후 이자가 움직였다.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 전 친구들보다 군대를 좀 늦게 다녀왔습니다. 마냥 두렵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루다 23살에 입대했어요. 23살이면은 빨리 간 편인데? 안 그래? 사실 보통은 한 20살이나 21살에 하긴 하는데 대학교 1학년 하거나 1학기 하고 요즘은 이제 30살이나 이제 20대 중후반에도 많이 해가지고 23살이면 그래도 일찍 한 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감 때도 이자 분명 넣었는데 돌아서는 빠져있다고? 그거는 귀신 아냐? 전 친구들보다 군대를 늦게 다녀왔습니다. 마냥 두렵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루다 23살에 입대했어요. 대부분 남자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막상 가보니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부조리가 엄청 심하지도 않고 나름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요즘은 뭐 하면은 그냥 바로 어디 보낸다던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새로 들어온 애가 권력이 아주 막강하대. 걔가 찌르면은 이제 정든 이곳을 뒤로 하고 저기 가야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2년 정도 보내고 오래 전역했습니다. 그 후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도 적금을 들고 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역하고 7월 달쯤에 알바를 했던 매장에 겪은 일입니다. 정확하게는 선술집인데요. 근무 시간은 6시부터 새벽 12시 반까지였습니다. 가끔 손님이 많은 달에는 1시까지 연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홀서빙은 저 혼자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위치가 애매해서 손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 서빙은 저 혼자 해도 무난할 정도였거든요. 뭐 가끔 단체 손님이 있는 날엔 사장님이 도와주시는 편이긴 한데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3일은 친구분을 불러서 매장에서 술을 드셨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이것도 어느 정도 영업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보기 좋진 않아. 그 친구 불러서 술 먹는 거 솔직히 막 가서 막 술 먹고 그런 거 이해는 하는데 좋진 않아 보인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사장님이 친구들을 불러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카운터 바로 뒤에 위치한 테이블에서 말이죠. 그러니 제가 포스를 보다가 뒤를 돌아보면 보이는 테이블에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한 저녁 7시쯤 되었을 때 손님이 한 분 들어오시더니 저희 한 10명쯤 되는데 자리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손님 오기 전까지 매장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사장님이 계신 곳을 제하고 말이죠. 그렇게 단체 손님 한 팀 받고 서빙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잠시 쉬는데 또 한 팀 더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는 20명 정도 한다고 하셔서 테이블 여러 개 붙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단체 두 팀을 혼자 커버하기 힘들다는 걸 사장님도 아시니 잠시 자리에 일어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두 팀 모두 새벽 12시, 두 팀 모두 12시가 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한 11시쯤 되니까 10명이었던 단체 손님이 먼저 계산을 끝내고 갔어요. 저 혼자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주방장 형이 더 손님이 없을 것 같고 지하철 시간대에 먼저 퇴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한 팀만 남은 거였죠. 그때 별 생각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북적대고 노랫소리도 크게 들리는데 TV도 켜놨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매장에 손님들이 모두 빠진 뒤에 일어났습니다. 11시 반이 넘으니 나머지 단체 손님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오늘은 1시까지 연장금 안 해도 되겠다. 알바생 불쌍하다. 12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면 사장님께서 택시비를 지급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어차피 12시 넘어서까지 지하철을 다니니까요. 거기다가 새벽 1시에 끝나더라도 그냥 돈도 아낄 겸 걸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끊기는 시간에 퇴근하는 것만 아니면 뭐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테이블 치우려고 보니 확실히 10명 먹은 테이블과 달리
20명 먹은 테이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걸 언제 치우나 설렁설렁 치우고 있는데 그때 사장님도 일어나셨습니다. 먼저 가보겠다며 잘 정리하고 퇴근하라고 말이죠. 와, 회사에 어차피 매장 열쇠가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들어가시라고 인사드리고 다시 치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나가고 괜히 뜬금없이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나가면서 일 덜어주신답시고 TV랑 노래를 다 끄고 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 왜 그렇게 했냐? 알바생의 미움이 느껴지네. 조용하게 매장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뭔가 좀 선택했습니다. 얼른 치우고 가야겠다 싶어서 혼자 단체에 빠져나간 테이블을 싹 치우고 그릇은 주방에 갖다 두고 컵만 씻어서 냉장고 넣어두고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앉아 계셨던 자리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정리가 끝나고 의자도 밀어놓고 쓰레기도 비워야 되는데 얼른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대충 보고 포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사장님이 앉아 계셨던 테이블 의자가 하나 나와있더라고요. 분명 방금 정리를 했는데 말이죠. 마치 앉으려고 한 듯 뒤로 슬쩍 나와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아, 얼른 나가야겠다. 이거는 근데 알바생들이면은 항상 하는 소리 아니야? 아, 빨리 퇴근해야겠다. 아, 퇴근 언제 하지? 일 언제 끝나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퇴근 카드만 찍고 불 다 끄고 문 잠그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자리는 방금 치우면서 의자를 다 밀어 넣었는데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음날 출근해서 사장님한테 말씀이 드렸습니다. 어제 마감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의자가 나와 있지 않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손님 받느라 정신없어서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의자를 하나 까먹었겠지 생각하면서 넘기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전에 알바 한 명이 말도 없이 관뒀다며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 친구가 너랑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혼자 마감하는데 기분이 너무 섬뜩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거 아니야? 평탄화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평탄화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아니면 뭐 하여튼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 거지만 이 건물이 예전에 화재가 한번 났었는데 불난 집에서 장사하면 대박난다고 해서 여기로 잡은 거라며 무속적으로 예민하거나 밝은 편이면 그만둬도 된다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경사진 거 아니야? 그러게 구슬 한번 뿌려봐야 되는데. 그 이후로 혼자 마감할 때마다 사장님이 해준 말씀도 떠오르고 너무 무서워서 일주일 정도 버티다가 그만뒀습니다. 근데 무서울만해. 근데 이것 때문에 그만둘 건가? 아니면 사장님이랑 야근이랑 시간 때문에 그만둔 걸까? 무서워서 그만둔 거 맞겠지? 삐진 거 아니야? 단체 손님 안 도와줘서?